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청취자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또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댓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부터 오늘은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를 중간 결산하는 좌담회가 열렸다고 하죠. 자,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참석자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 대표님께 좀 부탁해드리죠.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미투 운동 중간 결산 개념에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 소장, 권긴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또 장혜영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요. 네. 주 이야기들은 이제 2차 피해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좀 이 중에서는 예를 들면 입법적 측면에서 2차 피해의 개념이 여전히 이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안희정 사건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네. 김지은 씨 이외에 전 이제 수행비서 분이 참석을 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또 일상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방대하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4년의 지난 시간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 어떤 사회적 과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자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좌담의 내용을 두 분께서는 이제 쭉 들여다 보셨을 텐데 특히 공감했던 부분이 있다면 뭔지 이제 한 부분씩 좀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보라 의원께 좀 여쭤볼까요? 어떤 부분이 가장 네. 공감되셨어요? 저는 김혜정 한국 성폭력 상담소장이 네. 미투 운동 4년은 2차 피해 대응 4년이었다. 이 표현이 좀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네. 그 김혜정 소장이 지난 4년간 악랄해진 사건을 주로 대응했고, 이런 사건들은 부인하려는 행위가 끈질기고 전면적이었고 조직화되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미투 운동 4년은 2차 피해 대응 4년과 같았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네. 실은 미투라는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 뒤에는 지속적인 2차 피해가 계속 문제화됐었고, 예. 기억하시겠지만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의 그 폭로 뒤에 안희정 그 당시 가해자가 전 페이스북에 지사요? 사과를 했지만 법정에 가서는 말을 바꾸면서 피해자의 상처를 더 헤집었거든요. 특히나 미투 운동은 저는 기득권과의 싸움, 특히 이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해서 은폐를 하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증인에 대해서 회유를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런 방식들이 끈질기고 그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끈질기고 전면적이고 조직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고 이하람 중사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군대 내부의 철저한 기득권 때문에 결국 그 한 생명의 목숨까지 잃어야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부인하려는 일체의 행위가 피해자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특히나 사회 언론이 관심을 갖는 사건일 경우에 더더군다나 그게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면서 2차 피해의 공개화를 만드는 것. 예. 그래서 결국 미투 운동 4년이 2차 피해 대응의 4년이었단 말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어느 대목에 또 공감하셨나요? 네, 저는 김혜정 부소장 발언 중에 현재 장애인 이동권이나 또 교육권, 차별금지법 관련 제정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성폭력이나 여성폭력에서 2차 피해 개념을 정립해 가는 것이 또 다른 사회권을 확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보편성을 어떻게 확보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네. 우리가 공통으로 지난 4년의 어떻게 보면 성과이고 또 앞으로 가야 되는 과제를 좀 압축적으로 보여준 단어, 그러니까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최종적으로 이 행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꼽아보자면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안희정 사건 이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고 또 옥중에서의 생활을 보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치적 희생양이다, 뭐 고생했다, 억울했다 이런 댓글들이나 또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이 쏟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명백한 2차 가해거든요. 네. 그래서 안희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여러 좀 논의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백래시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됐던 거는 첫 번째 학습된 무기력, 이 김지은 씨의 당시에 뭐 텔레그램 발언이라든지 이런 예. 증언들이 실질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는 그런 의견이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심과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법정에서 정말로 유의미하게 좀 인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위력의 행사라는 개념이 성폭력 개념에서도 확실하게 좀 인정이 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이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좀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이 전제 위에서 그렇다면 2차 가해를 어떻게 규정하고 이것이 단순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만 2차 가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 그렇죠. 뭐 거주나 이런 부분에서 빈곤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 장애인, 소수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또 며칠 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은 뭐 기차나 또 그리고 비행기에서 뭐 영유아를 향한 혐오적인 발언이나 피해 같은 것도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2차 피해인가를 규정하고 거기로부터 어떻게 일상으로 회복하고 또 피해자들의 회복을 지원할 것인가. 네.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거나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하거나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나도 피해자가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학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어떤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표현은 좀 다르시지만 사실은 가해자가 어떤 기득권이기 때문에 기득권과의 싸움 이런 표현도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일상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를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한 뭐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2차 피해를 그럼 방지할 어떤 실질적인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두 분 말씀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호랑 의원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이 세미나에서도 피해자 지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에도 좀 공감이 가긴 했는데요. 네. 물론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매뉴얼이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피해자 입장에선 공동체가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강한 안도감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고를 한 순간부터 만나게 되는 어떤 경찰관 그리고 언론 예. 등이 피해자 응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어떤 실질적인 수단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법제안인데 네네. 실은 2018년도에 여성폭력 방지법에 2차 피해라는 단어가 명문화되어 있으면서 이제 법정 용어로서 정비가 되긴 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선언적 의미에 좀 국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여성폭력 방지법을 살펴보니까 여성폭력 방지법에 있어서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이 네. 어떤 수사, 재판,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의 어떤 과정에서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 아니면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있는 어떤 불이익한 조치, 이런 것들을 주로 2차 피해라고는 하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피해자의 권리에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 수사기관 담당자의 교육 의무 등은 명기를 하고는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의무이지만 제재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이행하지 않을 시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없고 그다음에 이게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이제 권리 등이 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에 좀 한하기 때문에
실은 언론이나 사적 인물로부터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또 제재 수단이 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효적인 조치도 함께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차 피해에 대한 규정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죠, 조 대표님께서는? 네, 당일 행사에서도 이제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이 2018년에 제정이 됐지만 이제 여전히 선언적인 법안에 그치고 있고 실질적인 내용, 그러니까 2차 가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징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입법적 보완에 대해서 저도 네. 굉장히 공감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사회적 관심을 이끌게 되는 가장 촉매는 언론의 보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보자면 인하대에 네. 이제 성폭력 후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 보도됐던 사안만 보더라도 초기에 네, 보도된 걸 말씀하셨죠. 이미 초기에 보도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세한 상황에 대한 묘사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과 전혀 무관하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어떤 뭐 2차적인 모욕이 될 수 있고 2차 가해로 고인에 대한 모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이런 어떤 언론 보도 지침이나 이런 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수성과 자체적인 어떤 정화의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안희정 사건 같은 거를 핵심적으로 좀 둘러다 보자면 초기에 굉장히 상세하게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랬죠. 하는 이제 사건 보도나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사실은 가공되고 이제 가짜 뉴스에 가까운 것인지 알 수 혹은 없게. 네. 해석의 여지가 잘못 이제 투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처럼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퍼진 내용들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이나 사회적 복귀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봤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김지은 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검찰 내에서의 성폭력을 고발했던 이제 사안에서도 좀 유사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대응은 결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또 어느 정도의 상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고발을 하고 또 법정인 진술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더 큰 네. 트라우마와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학습을 다음 세대에 또 시켜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저의 이제 큰아이 둘째 아이가 한글을 읽지 못했거든요. 네. 인터넷도 접속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냥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이라고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모든 기사의 댓글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인 어떤 뭐 그런 이른바 포르노에 가까운 이제 댓글들이 아주 줄을 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뉴스나 이런 데에 댓글이 뭐 막힌 부분도 있지만 네. 그 외에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댓글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이트나 이런 데서 자체적인 검열이나 제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국의 언론사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진행한 아웃링크라든지 혹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일어난 이렇게 모욕적인 댓글이나 혹은 2차 피해를 주는 댓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뭐 24시간 내에 정화를 한다든지 네. 이런 지침들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그것이 법정인 그렇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미진한 상태에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떤 법제화 부분을 얘기해 주셨다면 지금 조 대표님께서는 언론과 이 또 시민들의 댓글 이것이 증언을 언론이 어떤 것을 채택해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법적 판단과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그것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언론, 법,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정치인들도 좀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해자를 마중 나간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런 지금 보도와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가해자도 한 명의 사람이기에 인간적으로 그를 돕는 것 그 자체까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어떤 직위에 있고 네. 또 이제 국민이 표로서 이제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해자의 출소 때 나와
그 가해자의 출소할 때 함께 했다는 그 행동이 가해자를 옹호한다는 그 비난을 받게 되고 네. 그것이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야 저는 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국민적 여론과 분위기 또한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그와 덧붙여서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엄단하려고 하는 어떤 선도적인 책임도 정치권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초 대표님께서. 저는 입법기구의 한 사람, 입법 그 자체가 입법기구잖아요. 국회의원을. 그런데 그 자체가 입법기구인 사람이 이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고서 네.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차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의 메시지와 행보를 보였다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위임되지 않은 권력의 행사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정말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갖도록 한 데에는 결국에는 각자의 판단을 사회적으로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월권적인 행위였다라고 사실은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보여지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뭐 전후회나 의리를 보여주는 장이 아니다. 네. 그건 은퇴 이후에 자기에게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개인적으로. 것들이 부여되지 않았을 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 이제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죠. 네. 네. 자, 저희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지금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서 중간 결산하는 자담회와 더불어 저희도 같이 한번 중간 결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요즘 뭐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죽음을 표현하는 퍼포먼스 동영상이 유행을 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명 나는 실패작일의 영상인데요. 네. 실패작 혹은 나는 실패작이라는 검색을 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영상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해당 영상에는 일본의 보컬로이드 캐릭터라는 하츠네 미쿠의 실패작 소녀라는 제목의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는데요. 네. 이 곡은 2015년 발표된 곡으로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나는 실패작이라서 필요 없는 아이래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숨이 막혀 아파와 다시 태어나면 사랑받는 아이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된 가사로 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해 속상한 마음을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고 있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초등학생들이 이 음악 영상을 틀어놓고 머리를 쥐어뜯거나 얼굴을 감싸다가 침대에 푹 쓰러지거나 혹은 어떤 영상의 경우에는 칼 형태의 이제 모형을 가지고 스스로를 찌르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듯한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서 네. 이것의 적절성이랄지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사회적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동영상이 유행을 한다.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얘기인가요? 따라 한다는 얘기인가? 지금 뭐 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알고 싶은데요. 검색해보면 유행도 하고 있고요. 네. 이 유행만큼이나 조회수도 꽤 높은 편입니다. 해당 뭐 조회수 70만 회가 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예. 그렇군요. 자녀가 있는 두 분께서는 이 뉴스를 처음 접하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먼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굉장히 이제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뉴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놀랐는데요. 네. 네, 실제로 2020년도에 이제 10대 자살률이 6.5% 정도였는데 전체 수가 85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초등학생 자살자도 40명에 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예를 들면은 그런 SNS 플랫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행을 하고 있고 그냥 문화의 하나로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 전문가들이 이제 이러한 트렌드가 뭐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있는 효과인 것처럼 네. 실질적인 자살 충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학내와 가정에서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트렌드는 좀 사실 계속 되어 왔거든요. 수년 전에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행어 조사나 이런 거에서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상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생망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기를 하는지와 무관하게 어떤 문제의식이나 불편감이 없이 그런 대화와 문화에 젖어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의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네요. 네, 두 번째로는 예. 키즈 유튜버들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키즈 유튜버.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제 150만 회 이상을 찍은 최초로 이 사안을 다시 한국 이 유튜버로서 좀 리메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사화했던 링크에 태그를 이제 달아가지고 연속적으로 뭐 70만 회, 30만 회 이렇게 찍은 유튜브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키즈 유튜버로 이른바 분류되는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콘텐츠를 올리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업성이나 또 유행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은 돈을 유명세를 버는 갖게 거죠.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둬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건설적인 좀 논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네, 저도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네. 이렇게 30초 남짓의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네.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는다거나 근데 일부 영상 같은 경우는 정말 칼 모형의 장난감을 들고 극단적 선택을 흉내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제 아이가 단순 놀이처럼 그냥 따라하기식 뿐만이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를 촬영했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네.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유아 여러 정신건강 쪽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네. 전문가분들이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에는 현실과 상상의 세계에 대한 구분이 막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호기심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그 반복되는 극단적 선택에 익숙해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놀이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어떻게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지도라고 뭐 어떤 매체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하는 건지, 그걸 떠나서 이렇게 된 우리의 현실도 돌아봐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마음이 드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이 기사와 관련해서 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이제 작년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던 한 분이 네. 이제 내부 고발을 해서 페이스북이 관련된 이제 위원회 같은데 좀 제소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안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을 페이스북에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이제 자체적인 내부 조사 결과 어린이의 자살 충동이라든지 정신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해악을 미치고 있다라는 자료 조사가 자체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인한 뭐 비용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이제 세우고 있지 않다, 방관하고 있고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사용자 그러니까 그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떤 교육 방침이 내려져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기에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이 트렌드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부터 최저선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구축해 줄 것인가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필요하다. 네.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네, 신보라 의원께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특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정도의 영상 같은 경우는 아이의 심리 상태를 좀 이해하면서 이런 영상 패러디가 보기에 따라서는 부정적 우려와 시선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아이하고도 소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나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